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밤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요? 26, 결혼을 앞두고 있던 그해 겨울. 나는 작은 커피숍 창가에 앉아 손에 쥔 종이컵을 내려다보며 친언니에게 그렇게 물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눈보다 더 하얀 불안이 내려앉고 있었다. 내 맞은편에 앉은 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불안하니까 하는 거야. 결혼은 원래 확신보다 용기가 필요한 거니까. 그 말은 힘이 되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엔 계속해서 걸리는 게 있었다. 그 사람, 내 남편이 될 사람의 가족이었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난 건 그 사람과 교제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다. 김 여사, 작은 체구에 단단한 눈빛을 가진 분, 청산과부로 두 아들을 키워냈다는 그 인생의 무게는 고스란히 그녀의 말투와 눈빛에 묻어 있었다. 우리 집은 말이야. 여자가 부지런해야 살아. 첫 만남에서 들은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옆엔 형님이 있었다. 너희 형님은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야. 내가 본받을 게 많을 거야. 그날 시어머니가 했던 이 말, 나는 그냥 덕담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야 알았다. 그것이 곧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기대치였다는 걸.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본격적인 시월드 생활이 시작됐다. 단칸방 같은 신혼집엔 시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고 나는 점점 작아졌다. 된장찌개 간이 안 맞는 것 같아. 너희 형님은 이렇게 안 해. 그 한마디에 나는 냄비를 버리고 싶어졌다. 형님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내가 서툴러도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여도 형님은 늘 내 편이 되어주는 듯 했다. 처음엔 다 그런 거야. 나도 처음엔 많이 울었어. 형님의 그 말에 위로받았고 한편으론 미안했다. 나는 형님처럼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동정이 아닌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 가족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 그저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어떤 시간을 지나온 사람인지.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왜 형님이 그렇게까지 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25세 남편을 잃었다. 두 아들을 안고 울던 그 겨울밤. 장례식장에선 말없이 주먹을 쥐고 서 있었단다. 남편의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시어머니를 돕지 않았다. 그렇게 세상을 등지듯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하루에 두세 군데씩 아르바이트를 했다. 식당, 세탁소, 새벽 청소까지. 그 시절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말이 없어진다. 애들이 배고른 게 세상에서 제일 서러워. 그래서 먹고 살려고 뭐든 했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는 작은 쌀가게를 시작했고 10년 후엔 동네에서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식자재 마트로 키웠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땅을 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에 건물을 올렸다. 지금의 건물,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주 김 여사, 그 타이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피눈물이 있었다.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실제로 존경했을지도 모른다. 결혼 초반, 내가 무언가 실수하면 형님은 꼭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동안 진짜 많은 걸 겪으셨어요. 우리가 좀 더 참고 배워야죠. 형님은 항상 조용했다. 시어머니의 말이 불합리해도 반박하지 않았다. 주방에서 내가 혼자 울고 있으면 형님은 물을 내밀며 말했다. 우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 다정함에 나는 늘 미안했고 또 고마웠다. 그런데 그 시절 시어머니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부터였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족 모두를 거실에 불러 모아 용돈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쓴 돈 생각하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갑작스러운 말이었다. 남편은 당황했고 나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형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었다. 어머니, 지난주에 드린 건 부족하셨죠? 이번엔 좀 더 챙겼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형님만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느껴졌던 건 나뿐이었을까? 형님은 변함없었다. 여전히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내가 힘들어 보이면 작은 간식도 챙겨줬다. 나는 그런 형님에게 의지하게 됐다. 시어머니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형님이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다. 요즘 어머니께서 누군가와 가까워지신 것 같아요.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멎었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형님을 바라봤고
나는 말없이 물컵을 들었다. 말이 없던 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누가 생긴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했다. 박 선생님이요. 어머니랑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요즘 통화도 자주 하시고 지난주엔 두 분이 단둘이 외식도 하셨어요. 박 선생. 이름조차 생소했다. 처음엔 단순히 시어머니의 지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박 선생은 가족들 앞에 점점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 인사는 거실에서 이루어졌다. 중년의 남자, 깔끔한 외모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눈빛. 젊은 시절 형님을 돌봐준 사람이란다. 그래서 시어머니와도 친해졌고 자주 교류하게 되었다고. 그는 형님 덕분에 이런 좋은 가족을 만나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환히 웃었다. 형님은 박 선생 옆에 조용히 앉아 마치 예전부터 그래왔다는 듯한 자연스러움으로 상황을 이끌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 괜찮아? 어머니가 남자친구가 생긴 거.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처음엔 당황했어. 근데 뭐 외로우셨겠지. 이제 좀 행복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박 선생도 괜찮아 보이던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저 뭔가 이상했다. 시어머니의 웃음이 예전보다 밝아졌는데 그 밝음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가족 회의를 열었다. 박 선생과 진지하게 교제 중이며 조만간 함께 여행도 갈 예정이라고 했다. 형님은 그 말에 누구보다 반가워하며 덧붙였다. 형님은 어머니 곁에 계신 분이 꽤 믿을 만하다고 했다. 정을 붙이고 지낼 만큼 좋은 분이며 자신이 먼저 알게 된 인연이라고 덧붙였다.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형님이 소개했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왜 하필 형님이, 왜 형님이 그런 사람을 곁에 두려 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형님의 의도를 의심했다. 그 조용하고 다정했던 모습 뒤에 감춰진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박 선생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그 만남이 공개되고 한 달쯤 지난 뒤였다. 처음엔 식사 때만 얼굴을 보였고 가끔 차를 마시러 온다고 했지만 어느새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거나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형님, 박 선생님 요즘 자주 뵙네요. 형님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많이 의지하세요. 식사도 잘 챙겨주시고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식사 자리는 5에서 6으로 바뀌었고 시어머니의 말끝에는 종종 박 선생이 언급되었다. 박 선생이 그러시더라. 요즘은 부동산보다 금리가 더 문제라고. 남편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때때로 헛기침이 길어졌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 박 선생님이 자주 오시는 게 좀 불편하네요. 아주버님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정식으로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다들 모였지? 나 오늘은 좀 할 얘기가 있다. 가족이 둥글게 앉은 거실에 박 선생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속이 조금 불편했지만 얼굴엔 내색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입을 열었다. 나 박 선생이랑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같이 살까 한다. 이 집에서. 같이 산다고요? 이 집에서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잖아요. 박 선생님이 있으면 든든하시죠. 집이 넓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건데 좀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 집이다. 내가 누구랑 살든 내 마음이지. 그게 싫으면 집에서 나가는 것이 좋아. 이 결정 진심이다. 그 순간 박 선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이 편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거실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고 남편은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다. 그날 밤 부엌에서 형님과 마주쳤다. 형님은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랑 박 선생님이 같이 사는 거. 어머니께 필요한 건 누군가의 손이에요. 외로움은 병이거든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형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 낯설었다. 형님은 언제나 옳은 말을 했다. 하지만 그 옳음이 너무 매끄러워서 진심인지 계산인지 분간이 안 갔다. 박 선생이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가족은 천천히 균열을 맞이하고 있었다. 평화는 지켜지는 듯 보였지만 그 아래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도 거실에는 박 선생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형님은 여전히 박 선생 곁에서 묵묵히 시어머니를 챙겼고 나는 그런 풍경이 어쩐지 낯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우리 박 선생이랑 동남아로 크루즈 여행 다녀오려 한다. 크루즈요. 언제요? 다음 주 예약은 다 해놨다. 한 3주 보고 있어. 어머니, 이렇게 오래 다녀오시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돼요. 어머니 건강도 좋아지셨고 기분 전환 겸 다녀오시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은퇴하면 여행 가요. 처음엔 그저 낯설 뿐이었다. 하지만 출발 하루 전날 형님은 시어머니 방에서 몇 개의 박스를 들고 나왔다. 가만히 보니 안에는 앨범과 서류들, 그리고 오래된 장신구들이 있었다. 형님, 그거 뭐예요? 어머니께서 버릴 거 정리하시래요. 여행 가기 전에 집도 정리하시고 싶으셨대요. 그 말이 이상했다. 여행을 가는데 짐이 아니라 삶의 흔적을 정리한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박 선생과 함께 공항으로 떠났다. 공항까지 배웅 나온 형님은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표정이었다. 그 웃음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와 연락이 끊겼다. 처음엔 통화 연결이 안 된다고만 했다. 해외라 그럴 수 있다고 형님은 말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문자 하나 없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호텔에 묵고 있다는 말도 없었다. 형수, 진짜 아무 연락도 없대요? 응, 나도 답장이 없어. 그런데 너무 걱정 마. 어머니, 원래 전화 자주 안 하셨잖아. 하지만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무뚝뚝해도 손주 사진 보내면 꼭 답장하셨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빠지지 않고 연락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이번엔 완전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형님의 태도, 이상할 만큼 덤덤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방에서 뭔가를 찾는 듯 하더니 그 다음 날엔 시어머니 통장을 챙겨나갔다.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통장은 왜? 나한테 맡기셨었어.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그럼 지금 어머니 어디 계신지는 아세요? 내가 알면 벌써 연락드렸지. 거짓말이었다. 형님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말끝이 너무 매끄러웠다. 나는 남편과 아주버님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어머니 무슨 일 당하신 건 아닐까요? 진짜 이상하긴 해. 형수 말만 믿을 수는 없겠어. 그때부터 불안은 의심으로 변했고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시어머니는 사라졌다. 그리고 형님은 점점 낯설어졌다. 모든 것은 박 선생과 함께 떠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남편을 깨우고 전화를 돌렸다. 그간의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누구랑 계신 거예요? 여기 병원이야. 근데 문이 잠겨 있고 밖으로 못 나가. 나 좀 꺼내줘. 통화는 끊겼고 번호를 역추적해 확인한 주소는 시골 외곽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우리는 곧장 차를 몰았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날카로웠다. 도착한 그곳은 외관만 보면 평범한 시설 같았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병원 직원들이 당황한 눈빛으로 우리를 막아섰다. 환자분 면회는 보호자 외엔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족이에요. 친자식입니다. 아주버님이 병원 측과 언성을 높이던 사이 형님이 나타났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도 이제 막 왔는데. 형님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여기 계시다고 해서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병원 기록에는 보호자로 형님의 이름과 박 선생의 연락처만 있었다. 남편도 아주버님도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강하게 요구했고 결국 시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안내받았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초췌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엔 멍이 있었고 손목에는 바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얘들아, 나 좀 데려가줘. 여기 무서워. 남편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 손을 붙잡았다. 나도 손끝이 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병원에서 퇴원 조치를 마치고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다. 형님은 별다른 말 없이 따라왔다. 그리고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님이랑 박 선생이랑 짠 거다. 나 그냥 보내려고 했던 거야. 거기 가둬놓고 아무도 못 만나게 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형수가요? 내 통장도 도장도 다 가져갔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무슨 서류도 쓰더라. 형님은 침묵했다. 그 조용한 얼굴이 무서웠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휴양 삼아 가신 거잖아요. 치료도 받으시고. 그게 치료냐?
나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아픈 사람처럼 만들어서 돈만 빼가려 했잖아.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고 아주버님은 분노로 손을 떨었다. 나는 형님을 바라보았다. 그 조용하고 다정했던 얼굴이 더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진실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통장을 들여다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몇 개월 전부터 시작된 자동이체 내역, 거액의 이체가 반복된 흔적들, 수상한 계좌, 그리고 낯선 사인으로 처리된 위임장 복사본까지. 이건 어머니 사인이 아니야. 이건 누가 대신 쓴 거야. 아주버님도 함께 확인했다. 박 선생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있었고 그 안으로 시어머니의 돈이 꾸준히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났다. 형수랑 박 선생이 이걸 진짜 계획적으로 했던 거야. 어머니가 말한 게 다 사실이었네. 나는 멍한 기분으로 그 모든 문서를 바라봤다. 형님은 여전히 집안 어딘가에 있었지만 눈을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마주쳐도 말이 없었다. 오히려 표정은 너무 평온해서 더 무서웠다. 그날 저녁, 남편은 형님과 정면으로 마주 앉았다. 형수,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당신이 알고 있었잖아요. 형님은 침묵했다. 모른 척하지 마세요. 도장, 위임장 다 당신이 갖고 있었잖아요. 박 선생이랑 무슨 사이예요?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셨어요. 저한테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 선생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요. 어머니는 감금당하셨다고 했어요. 침대에 묶인 채로 연락도 못하게 막혔다고요. 그게 돌봐주는 거예요? 형님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너무 지쳤어요. 이 집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난 언제나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칭찬받는 며느리, 착한 아내, 모범적인 가족. 그런데 아무도 내 편은 없었어요. 형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이 이상하게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박 선생님은 그런 나를 이해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모든 걸 맡기셨을 때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도 한 번쯤은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어머니를 가둔 거예요. 돈을 가져간 게 보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그 말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형님이 보여준 수많은 다정함, 이해심, 헌신, 그 모든 게 결국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 남편과 아주버님은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다. 경찰서에 접수할 서류를 정리하고 계좌 추적을 요청했다. 형님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박 선생은 연락이 두절되었다. 배신은 언제나 가장 익숙한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그리고 이제 그 배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형님은 계속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식사도 대화도 거부한 채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 거실로 나온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아주버님은 고개를 돌렸고 남편은 숨을 고르며 앉았다. 나도 그 자리에 멈춘 채 형님의 눈을 바라봤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나 정말 너무 외로웠어요. 어머니 옆에서 헌신하면서도 아무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언제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고 무슨 말만 하면 조심스럽다며 눈치 줬죠. 그래서 그게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몰아넣을 이유가 된다고요? 그땐 박 선생님이 저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저한테 모든 걸 맡기신다고 했고요. 저는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참아온 것에 대한 보상처럼. 보상이요. 사람을 가두고 돈을 빼돌리는 게 그 보상이에요.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처음엔 어머니가 편히 계시라고 했던 거고 점점 상황이 커져서 나중엔 감당이 안 됐어요. 형수는 지금도 이게 당신이 저지른 일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형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끼는 형님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장면조차 누구도 쉽게 안쓰럽게 보지 못했다. 이혼하겠어요. 제가 떠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생각해봐야겠어. 우리 둘이 이야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형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오후 형님은 박 선생의 연락을 마지막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직 도피 중이었고 경찰이 곧 체포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지내셨고 집안은 며칠째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박 선생이 지방 모텔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위조 서류, 사문서 위조, 노인 학대, 사기 미수, 적용 가능한 혐의는 무려 5가지에 달했다. 형님 역시 공모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진짜 이게 다 현실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믿었어. 첫째 며느리도 그 사람도. 사람이 사람을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더라. 형님은 수척해진 얼굴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진술을 하며 몇 번이고 울었지만 수사관의 표정은 냉정했다.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에서 처벌은 불가피해 보였다. 며칠 후 구속은 면했지만 형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가족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평생 반성하며 살게요. 하지만 누구도 쉽게 위로하지 않았다. 그 말마저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울림이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실 거예요. 하지만 형님,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겠죠. 시어머니는 며칠간 말을 아끼시다가 어느 날 가족 모두를 모아 말씀하셨다. 첫째 며느리 몫이던 건 이제 없다고 생각해라. 그 대신 남은 건 니들끼리라도 잘 나눠 써라. 더는 싸우지 말고 남은 가족이라도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은 유산 정리에 대한 마지막 선언이자 어쩌면 형님에 대한 조용한 단절이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조용한 결심 앞에서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뒤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박 선생의 자필 사과문이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인 사과문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용서라는 단어는 이 집안에서는 너무 낯선 말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한 계절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려 노력했고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산책에 모시고 나갔다. 아주버님은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모두가 조금씩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조금씩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들고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어느 날 아침 방 안에 누운 채 잠든 모습으로 발견되셨다. 얼굴은 고요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울음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서 가족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주버님은 묵묵히 상주 자리를 지켰고 남편은 매일 밤 어머니 사진 앞에서 술 한 잔을 놓았다. 형님은 오지 않았다. 멀리서 조화를 보냈을 뿐 그 이름조차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며칠 뒤 어머니가 남긴 편지 한 장이 발견되었다. 낡은 서랍 속 오래된 약봉투 사이에 접힌 종이. 내가 한평생 모은 것들 남는 건 결국 사람뿐이더라. 아프고 미운 것도 다 지나간다. 나 없는 집에서도 제발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아다오. 나는 너희가 싸우는 게 제일 싫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눈물이 났다. 어쩌면 그 말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집안을 정리했다. 오래된 물건들을 나누고 사진첩을 꺼내 추억을 정리했다. 웃음도 눈물도 함께 있었다. 남편은 어머니 유품 중 작은 손거울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가 늘 들고 다니시던 거야. 그 안에 나랑 형 어릴 적 사진 넣어두셨더라.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용히 흩어지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주버님은 아내와 제주로 내려가겠다고 했다. 남편은 회사를 잠시 쉬고 농장 일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가 계시던 방을 천천히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몫까지 잘 살아볼게요. 그러니 편히 쉬세요.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 몫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우리의 선택이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삶엔 진심만이 남기를 바랍니다.